자, 여러분 4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요건을 중심으로 볼 건데, 요건은 이제 취소 소송을 중심으로 해서 볼게요. 취소 소송의 요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요건은 크게 우리 처음에도 공부했지만 7가지로 정리하시면 되겠죠. 7가지. 자, 첫 번째 원고로서 적합해야 되고요. 두 번째, 자, 대상 적격이 맞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소이익이 있어야 되고. 자, 요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자, 요 세 가지를 그래서 실질적 요건이라고도 부르죠. 자, 실질적 요건이 있고, 그 다음에 자, 형식적 요건으로는 피고 적격. 자, 피고가 적당하게 이제 지정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제소기간. 그 다음에 행정심판을 거치고 와야 되는 것들. 거치고 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법원이 맞아야 되고요. 자, 이것을 우리가 형식적 요건이라고 얘기하죠. 자, 실질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의 차이는, 실질적 요건은 법관이 판단을 해야 됩니다. 원고 적격이 있는지 없는지. 자, 원고 적격이 있는지 없는지란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없는지, 혹은 개인적 공권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진다는 거고, 대상 적격이라는 것도 법관의 판단이 필요한 겁니다. 처분성을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 그 다음에 소이익이란 권리 보호의 필요성이 남아있는지 남아있지 않은지를 따져야 되는 게 실질적 요건에 해당하는 거고요. 형식적 요건은 법관의 판단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법에서 정해진 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만 확인하면 돼요. 자, 제소기간을 넘었는지 안 넘었는지, 피고를 정확하게 지정을 했는지, 제소기간을 넘었는지 안 넘었는지, 행정심판을 거쳐야 되는 경우인데 경우라면 필요적이, 자, 요거는 여러분 원칙이 뭐라고 했죠? 아까 원칙은 안 거쳐도 되고 안 거쳐도 되는 게 원칙이에요. 임의적인 원칙이고, 예외는 필요적입니다. 지금 우리가 요건으로 이야기하는 행정심판 전치주의는 당연히 이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주의를 얘기하는 겁니다. 꼭 거치고 와야 되는 거. 공무원 징계 관련한 거, 조세 부과 관련한 거, 그 다음에 도로교통법과 관련한 건데 안 거치고 왔어? 그러면 안 돼. 각하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관할 법원. 기본적으로 피고의 소재지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따진다라는 건데, 여러분 요거를 요렇게 묶어서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사자 적격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소송에서의 당사자라는 표현이 만약에 시험에 판례에 나오면 원고와 피고를 당사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제가 당사자주의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원고와 피고의 주장에 기초해서 심리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 당사자주의가 되는 거고, 처분권주의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걸 당사자 적격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책은 보니까 당사자 적격에서부터 지금 책이 서술이 되고 있는데, 자, 볼게요, 여러분. 자, 591페이지 보겠습니다. 591페이지. 자, 항고소송 개관 쭉 나오는데, 이거 다 살펴봤고요. 자, 살펴봤고, 판례도 안 봐도 되고, 여기서는 2번 항고소송의 소송 요건에서 중요한 표현이 하나 나오는데, 2번에, 자,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 여기 밑줄 그어야 돼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 이거는, 자, 해당 사람이 원고가 원고 적격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처분인지 아닌지, 이런 것에 대해서, 이 7가지에 대해서는, 자, 원고의 주장이나 피고의 주장에만 기초하지 말고, 여기서 직권 심리
직권조사상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법원이 자기의 권한을 이용해서 직접 알아봐라 라는 겁니다. 얘가 주장하지 않았으니까 저는 모르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직권조사사항이다. 자, 그래서 3번의 두 번째 줄 밑줄 그을게요. 본안심리 도중에도 수시로 소송 요건의 구비 여부를 심사해야 한다. 자, 이거는 여러분 딱 규정이라기보다는 특성상 자, 여러분 제소기간을 어겼는데 지키게 만들 수 있나요? 그럴 수는 없죠. 그럴 수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행정심판을 안 거쳤는데 거치게 만들 수는 없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형식적인 요건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보통 사실심, 변론, 종결시까지 갖추면 돼요. 자, 사실심, 변론, 종결시까지 갖추면 그 뒤에 이것을 번복할 수는 없습니다. 변화가 생길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특히 이 소이익 같은 경우에는 재판이 진행되는 중에 사라질 수도 있거든요. 재판이 진행되는 중에도 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건 사실심 변론 종결시가 아니라 이거는 끝까지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실질적 요건은 끝까지 이 세 가지를 지키고 있는지 없는지, 이 세 가지를 유지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이 네 가지는 여기 사실심 변론 종결될 때까지만 살펴봐도 그 이후로 큰 변화가 있을 수가 없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 실질적 요건들은 중간에 변화가 생길 수 있는 겁니다. 변화가 생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세 가지에 대해서는 소가 끝날 때까지 지키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본안심리 도중에도 수시로 확인해 줘야 된다. 어떤 방식으로? 직권 조사 방식으로. 자, 소송 요건에 흠결이 있는 경우 볼게요. 자, 첫 번째 줄 변론 종결시라고 되어 있죠. 밑줄 긋고 그 변론 종결시가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심 변론 종결시까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심 변론 종결시까지만 구비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법원의 관할 위반 볼게요. 법원의 관할 위반 보겠습니다. 관할 위반. 자, 관할 위반은 요거 얘기해요. 요거. 관할 법원이 어딘지 국민들의 입장에서 잘 모를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관할 법원을 잘못 제기했어. 너 요건을 채우지 못했네. 각하.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면 관할을 변경해 주거나 이송해 주면 되는 거예요. 자, 밑줄 그을게요. 관할 법원은 소각하 판결을 할 사유는 아니며 결정으로 관할 법원에 이송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나머지 6가지 요건들은 못 가셨어? 각하 이렇게 해도 된다는 거야. 근데 관할 법원 정도는 이게 별로 소송하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요 정도는 못 거쳤어? 알았어. 내가 정확하게 다시 바꿔줄게. 여기가 관할이다니 하면서 이송해 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넘기시고. 관할부터 나오는군요. 관할부터 나오는데. 그럼 관할 법원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이렇게 시험에 잘 나오지도 않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간단하게 정리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일단 기본적인 내용만, 자, 원고 적격부터 하려고 그랬는데, 관할 법원부터 먼저 하죠. 자, 요거부터 먼저 할게요. 관할 법원. 자, 원칙은, 가장 중요한 기본은 피고 소재지입니다. 자, 피고는 행정청이 될 거니까, 예를 들면 고양시장에게 어떠한 처분의 취소를 할 거면 고양시에 그러니까 그 피고가 있는 곳에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관할 법원에 경기 북부지방법원이라든가 이런 데 해야 된다라는 거야. 자, 그 다음에 그게 원칙이고요. 피고의 소재지가 원칙이고. 자, 그 다음에 중앙행정기관일 경우에는 자, 대법원 소재지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중앙행정기관일 경우에는 대법원 소재.
자, 대법원 소재지니까 어딜 얘기하는 거야? 서울행정법원을 얘기. 대법원이 서울에 있잖아. 서울행정법원을 얘기하는 거죠. 중앙행정기관의 경우에는 대법원 소재지. 에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여러분 중앙행정기관 중에 상당 부분이 세종시에 내려가 있죠. 그리고 뭐 세종시가 아니더라도 전국에 퍼져 있어요. 중앙행정기관이 딱 저희 광화문에만 광화문에 있는 정부 종합청사에는 일부밖에 없고요. 요즘에는 다 세종시라든가 지방에 골고루 이렇게 퍼져 있는데 그쪽 소재지에다 하지 말고 대법원 소재지인 서울에다 해라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부동산 관련해서 소송을 하고 싶을 때는 부동산 소재지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총 세 가지, 그러니까 원칙은 피고 소재지, 그 다음에 중앙행정기관일 때는 대법원 소재지, 그 다음에 부동산 관련할 때는 부동산 소재지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거고요. 기본은. 자,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듯이 관할 위반 시에는 두 번째 자, 관할을 못 지켰을 때는 각하하지 말고 이송시켜줘라 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세 번째. 관할 병합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관할 법안이라는 병합이라는 게 있는데요. 자, 이거는 여러분 어디서 취소 소송을 하고 있어요. 해당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할 수 있고, 동시에 뭐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같은 처분에 대해서 하나는 취소 소송이 전개되고 있고 하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전개되고 있으면 어차피 두 소송 모두 해당 처분의 유법성 여부를 따지고 있을 텐데, 자, 하나는 행정법원에서 하고 하나는 민사법원에서 하고 이런 불편함을 감수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것을 합치는 것을 관할 병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거를 여기다가 얹히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한꺼번에 하는 걸 병합이라고 하는 거야. 병합. 자, 조건이 있겠죠. 조건. 첫 번째 조건. 자, 취소 소송 자체가 적법해야지 여기다가 얹힐 수가 있겠죠. 적법해야 됩니다. 취소 소송 자체가 적법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실심 변론 종결 전이어야 할 효과가 있겠죠. 왜냐하면 사실심 변론이 종결됐으면 그냥 땅땅땅 선고만 하면 되는 건데 뭐하러 같이 병합을 합니까? 자, 변론 종결 전에만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제일 중요해요. 어디다 하느냐? 취소 소송이 계속되고 있는 법원에다가 하는 겁니다. 즉, 이렇게는 가능해도, 이렇게 가는 건 가능하다. 이걸 여기다 얹을 수는 있어. 이게 적법하기만 하면. 근데 이 취소 소송을 여기다 얹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는 안 된다. 뭔 말인지 알겠죠? 어디다 얹히는 거야? 취소 소송이 계속되는 법원에다가 얹히는 겁니다. 병합하는 겁니다. 되셨죠? 자, 여기. 자, 책 정리할게요. 자, 4번. 592페이지 4번. 재판 관할 보겠습니다. 첫 번째. 피고의 소재지. 첫 번째 줄. 피고의 소재지. 두 번째 줄. 자, 중앙행정기관의 경우에는 대법원 소재지. 세 번째. 그 다음에 어떤 부동산 또는 특정 장소와 관계되는 처분은 두 번째 줄에 부동산 또는 장소의 주소지. 자, 이게 세 가지예요. 이렇게 세 가지.
피고, 대법원, 부동산. 그 다음에 자, 첫 번째 그 박스 바로 밑에 밑줄 긋겠습니다. 박스 바로 밑에. 법원은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관할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정할 때는 관할 법원에 이송한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자, 맨 밑에, 맨 밑에 두 줄. 맨 밑에는 아니고 그거 맨 밑에 행정사건을 민사사건으로 오해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했을 때는 각하하지 않고 관할법원에 이송한다. 자, 이 얘기는 자, 행정소송인데 예를 들면 뭐 고양시에다 경기도에다 해야 되는데 서울에다 했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행정소송을 걸어야 되는데 민사소송을 걸었다거나 이런 경우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공법관계, 사법관계를 따지는 거는 우리가 지금 행정법을 공부하니까 따질 수 있는 거고, 여러분이 그 행정법을 공부한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런 걸 따질 수 있겠지만, 대다수의 국민들은 공법관계가 뭔지, 사법관계가 뭔지, 이게 지금 당사자 소송으로 가야 되는지, 행정소송으로 가야 되는지 그런 걸 따져서 소송을 하기 힘들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잘못 들어가는 경우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경우 안 돼, 너 집에 가 하고 각하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형사사건을 민사사건을 오해하는 경우에 자, 관련 법원으로 그냥 이송해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관련 청구 소송의 이송은 자, 여러분 기억번 두 번째 줄에 소송 경제를 도모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소송 경제를 도모한다. 그건 뭐냐면, 자, 여기서 한참 하다가 잘못됐는 데에서 옮기고 막 이러면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법원에서는 금방 알 수 있잖아. 관할이 어딘지. 그럼 빨리 그 관할로 옮겨주면 되는 거지. 다시 각하시켜가지고 요건을 갖춰라라고 다시 돌려보내고 하면은 국민도 짜증나고 법원도 짜증나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소송 경제를 도모하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관할 청구 소송의 이송에서요. 이송에서 자, 지금 여기서는 병합을 이송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병합을 이송. 자, 병합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송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자, 그 다음에 그 관련 청구 소송의 이송 볼게요. 관련 청구 소송의 이송. 자, 세 번째 줄부터 밑줄 긋겠습니다. 당사자의 신청 또는 관련 청구 직권으로 관련 청구 소송을 취소 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 관련 청구 소송으로 이송하는 게 아니야. 취소 소송이 중심이에요. 항상 취소 소송이 중심입니다. 취소 소송으로 이송하고 병합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요건 안 봐도 될 것 같아요. 뒤에 병합이 따로 나오니까 안 봐도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효과 보겠습니다. 효과. B번, A번 됐고, B번은 이송받은 법원을 기속한다. 여러분, 이송받은 법원을 기속한다는 얘기는, 자, 여기에서, 그러니까 민사법원에서 민사법원에서 다룰 게 아니라 행정법원에 다뤄야 돼. 그러면 행정법원을 옮기죠. 그럼 행정법원, 난 안 받겠어. 나 바빠. 그럴 수 없다는 거야. 그게 기속한다라는 거야. 이송받은 법원을 기속한다는 얘기는 나 싫어 이거. 다른 데로 넘겨야지. 이러면 안 돼. 하라면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C번 보세요. C번의 두 번째 줄 후단. 제소기간은 처음 소장 접수 시를 기준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안날 90일이 제소기간이잖아요. 그렇죠? 안날 90일이 제소기간이에요. 그래서 앓은 다음에 알고 85일째 소송을 걸었어. 어디다가? 민사에다가. 근데 민사가 아니래. 해가지고 일주일 후에 행정소송으로 넘어갔어요. 그러면 자, 요때는 85일이니까 안날 기준으로 85일이니까 제소기간은 안 지났지만 이 행정소송에 종국적으로 도착한 것은 안날을 기준으로 얼마야? 92일이니까 90일을 지났죠. 그러면 요때로 넘어갔을 때를 기준으로 하면 이건 제소기간을 도과한 거죠. 그러면 또 어떻게 해야 돼? 각하해야 되지. 그러면
이 사람의 입장에서 굉장히 억울하겠지. 예. 그래서 이때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처음 잘못 제기됐다 하더라도 관할이 잘못 찍혔다 하더라도 처음 제기했을 때를 기준으로 제소기간을 따져준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제소기간은 처음 소장 서술시 기준으로 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D번 항고소송은 물론 당사자 소송, 기관 소송, 민중소송에도 준용된다라는 거. 준용 다시 한번 이거 다 적용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병합 보겠습니다. 병합. 자, 여러분 이송은 일로 들어온 걸 일로 하는 게 사실 어떤 이송이고요. 병합은 얹히는 걸 병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합치는 걸 병합이라고 하는 거야. 그런데 자, 여러분 보세요. 두 번째 줄이 중요합니다. 즉 관련 민사 사건을 형사 사건 계속법원에 이송해야지 그 반대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요 얘기 하는 거예요, 요 얘기 여러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취소 소송에다가 얹혀야 되지 이게 일로 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병합의 종류가 쭉 나와 있습니다. 병합의 종류가 쭉 나와 있는데 이건 중요하지 않고요. 중요하지 않고 여러분 예비적 병합 거기다가만 별표 치세요. 예비적 맨 밑에 있는 예비적 병합. 자, 예비적 병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 읽어볼게요. 주된 청구가 허용되지 않거나 이유 없는 경우를 대비해서 예비 청구를 병합하여 제기하는 형태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세 번째 점이 중요한데 세 번째 점. 자, 주의적 예비적 청구로만 가능하므로 무효확인 소송과 취소 소송 사이에는 선택적 청구로서 병합이나 단순 병합은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되는데, 자, 선택적 병합이랑 단순 병합이 뭔지를 아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선택적 병합,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겁니다. 무효가 있고, 그 다음에 취소가 있어요. 자, 이것을 병합하고 싶어. 병합하고 싶다면 여러분 이 둘 중에 예비적인 게 뭔 것 같아? 센 게 고난 심리의 강도가 센 게 뭐예요? 무효죠. 무효.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무효 받고 싶은 거야? 취소 받고 싶은 거야? 무효를 받고 싶은 거야. 무효를 받고 싶어. 근데 이게 고난 심리의 강도가 세. 그러니까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예비적으로 뭘 걸어놓은 거예요? 취소를 걸어놓은 거야. 이것을 주의적 예비적 병합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주의적 예비적 병합. 주의적 예비적 병합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자, 선택이나 단수는 뭐가 주의고 뭐가 예비인지 구분 없이 그냥 자기 선택에 맞춰서 이렇게 하는 건데, 그렇게는 안 된다는 거야. 그렇게는 안 되고, 주의가 뭐고 예비가 뭐고를 정확히 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다시 594페이지에서 그 박스의 위에 점을 보면 법원은 원고가 정한 순위에 구속돼요. 그러니까 지금 원고가, 자, 주의적이라는 것은 1차라는 의미고 이건 2차라는 의미예요. 먼저 요걸 따져줘라 이런 말입니다. 요걸 따져줘라 먼저. 그리고 이게 안 되면 요걸 따져줘라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차원에서 이제 첫 번째 문장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아니, 그 594페이지 빼놓여 있는 문장을 읽어볼게. 법원은 원고가 정한 순위에 구속되어 1차적 청구를 인용했을 때는 2차적 청구는 심판하지 않는다. 자, 보세요. 원고가 진짜 원하는 거는 이거죠. 근데 이게 인용이 됐어? 인용이 됐다는 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 따질 필요 있어, 없어요? 없죠. 중대명백한데 당연히 취소는 안 되겠어? 취소는 당연히 되는 거지. 그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요건에 별표 치시고. 자, 요건이 이겁니다. 제가 적어드린 요거. 요 세 가지. 자, 여러분 거기다 밑줄 그을게요. 요건 취소 소송이 적합해야 된다. 왜? 취소 소송이 본체니까.
본체인 취소 소송에 적합해야 되고, 두 번째, 사실심 변론 종결 이전이어야 하며, 세 번째, 취소 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병합해야 된다. 됐겠죠. 자, 됐습니다. 나머지는 안 보셔도 되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타소송에도 준용된다는 것은 항고소송 말고도 당사자 소송을 항고소송에 병합하거나 이런 거 다 가능하다는 얘기야. 다 가능하다는 얘기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판례에서는 일본 판례 별표 치시고 꼭 읽어보시고 제가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주의적, 예비적 청구.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넘어와서 595페이지로 넘어와서 자 3번 보겠습니다. 3번의 두 번째 줄부터 밑줄 보세요. 병합은 본래의 당사자 소송이 적법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어서 본래의 당사자 소송이 부적법하게 각하되면 그에 병합된 관련 청구 소송도 소송 요건을 흥결하여 부적합할 수 있다라는 건데 이거는 꼭 당사자 소송이 아니더라도 어쨌든 그러니까 당사자 소송이 있고 당사자 소송이 있어. 이걸 여기 병합했다라는 얘기인데 자 똑같이 여러분 이걸 여기다 병합한다. 어쨌든 요거는 적법해야 돼. 요게 살아 있어야 돼. 그래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그 판례예요. 자 본래 당사자 소송에 적합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라고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당사자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95페이지. 자 여러분 당사자라고 하는 것은 원고와 피고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595페이지에서 자 자연인, 법인, 법인격 없는 사단, 재단이 주체가 된다라고 쉽게 얘기하면 법적으로 사람이어야 되는 겁니다. 자연인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사람이라는 뜻이고 법인이라고 하는 것은 법적으로 만들어준 사람이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법인격이 없는 사단이나 재단도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당사자 능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항고소송에서의 피고는 행정청을 피고로 하고 있어요. 행정청 동그라미 치시고 자, 여러분 거기 앞에 권리 능력이 없는 행정청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권리 능력이 없는 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뭐라는 거야? 그러니까 뭐는 아니라는 거야, 행정청이? 행정 주체는 아니라는 얘기야. 여러분, 권리 능력은 행정 주체가 갖는 거야. 행정 주체가 갖는 건데, 그럼 원래 소송의 대상자도 권리를 갖고 있는 거야. 즉, 여러분 행정 주체는 뭐예요? 사람이라고 그랬지. 그 다음에 행정청은 뭐야? 팔이라고 그랬지. 팔. 행정기관, 행정청 똑같은 말이라고 그랬죠. 행정기관, 행정청 이런 건 팔, 다리 이런 거예요. 그러면 팔, 다리가 당사자가 될 수는 없잖아. 사람이 당사자가 돼야 되지. 그런데 자 특이하게 항고소송에서의 피고는 사람으로 하면 사람 전체로 하는 것보다 이 팔에 집중돼서 소송을 하는 것이 좀 더 소송을 진행시키기에 효율적이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행정기관인 행정청에게 피고 적격을 주는 겁니다. 다시 당사자로서의 성격을 못 가져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원래. 그런데 소송의 효율성상 그렇게 하는 거다. 그래서 행정청이라는 개념이 중요한 거예요. 자, 됐습니다. 자, 그러면 판례에서 이제 좀 뭐 계속 보겠지만, 여러분 기본적으로 수녀원. 자, 여러분 수녀원. 원고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돼. 수녀원 안 돼. 그 다음에 도롱뇽. 원고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돼. 사람이 아니면 안 돼. 아시겠죠? 자, 그런 게 이제 판례로 나올 거예요. 도룡뇽, 수녀원 안 된다. 이런 거. 자, 그 다음에 3번의 기억번. 원칙상 국가기관, 원칙상 당사자 능력이 없고
원칙상 원고도 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원칙상 당사자 능력이 없다라는 것은 이 얘기야, 이 얘기. 국가의 기관은 국가라고 하는 행정주체, 국가는 행정주체죠. 시원적 행정주체죠. 국가라고 하는 행정주체의 팔, 다리, 발가락, 손가락 이런 데는 원칙적으로는 당사자 능력이 없어요. 원칙적으로 원고가 안 돼. 그래서 원고가 안 되는데 원고가 원칙적으로 안 된다는 얘기는 항상 뭐라고 그랬어요? 예외적으로는 된다라는 얘기죠. 예외적으로는 된다. 자, 몇 개 없으니까 예외적으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유효적절한 권익수단인 경우에는 국가기관에게 당사자 능력을 인정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러분 많지 않으니까요. 하나씩만 써줄게요, 여러분. 자, 아까 제가 여러분 주체에다가 주체 오른쪽에다가 도룡용 X 관련 판례 도룡용 X 순영원 X 써주시고 지금 제가 예외적으로 된다라는 데다가 경기도 성관이 하나 써주세요. 경기도 성관이가 예외적으로 원고 적격을 인정받은 판례가 있거든요. 경기도 성관이. 자, 그 다음에 판례 나오면 나오는 대로 제가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됐어요. 나머지 됐고요. 그 다음에 자, 또 미리 좀 얘기를 합시다. 여러분 이제 원고 적격으로 좀 좁혀볼게요. 원고 적격으로 좁혀보면 원고 적격은 자, 기본적으로 자,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기본적으로 안 되는 거야. 왜 나한테 빵을 주시나요? 라고 따져서는 안 된다. 그러면 원고 적격은 침익적 처분의 상대방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침익적 상대방 처분의 상대방 되고 또 뭐도 돼요? 제3자도 되는 거지. 제3자. 제3자도 되는 겁니다. 자, 제3자. 여기서 제3자는 자, 당사자가 아니란 얘기야. 당사자는 누구야? 행정청과 침익적 처분의 상대방을 당사자라고 부르는 거야. 그러면 얘가 원고가 될 수 있고 행정청이 피고가 될 수 있는지를 따지는데 얘도 원고가 될 수 있지만 제3자도 원고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제3자도 원고가 될 수 있다. 세 가지 경우죠. 자, 인인소송, 이웃주민, 그 다음에 경업자, 경원차. 자, 요 세 가지 경우에 이제 되죠. 원고 적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1번 밑줄 그을게요. 1번. 자, 판례 1번. 국가의 당사자 적격 여부. 자, 여러분 잘 보세요. 국토이용계획과 관련한 지자체장의 기간 위임 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지자체장을 상대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는 국가가라는 말이 빠졌어. 판례. 그러니까 국가가 지자체장을 상대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국가가 지자체장을 상대로 다른 방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뭐 회의를 통해서 얘기를 하든가 아니면 자신들 내부에 행정명령 위임을 한 거니까 뭐 행정명령을 하든가 뭐 등등으로 하면 될 거지 뭐하러 소송으로 와. 국가가 지자체를 상대로 뭐하러 소송을 오냐고. 그렇죠? 자, 그것도 자기의 기간 위임 사무인데 자기가 위임해준 사무에 대해서 지자체장이 잘 못하면 데리고 와서 불러가지고 혼내야지. 너 왜 이렇게 못하냐. 이거 빨리 처리해라.
이렇게 얘기해야지 중앙정부에서. 너 안 해? 알았어. 너 소송 걸래. 그런 거는 격이 안 맞는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네. 네. 여러분, 아까 제가 경기도 성관이 말씀드렸는데 그 반대편에 있는 판례, 즉 충북대학교는 행정기관입니까? 행정청이에요? 여러분, 충북대학교는 국립대학교예요. 그렇죠? 국립대학교라서 충북대학교 자체는 행정기관이 될 수 있어요. 충북대학교는 그런데 그때 충북대학교 총장은 대표자일 뿐 이 사람에게는 그 당사자 능력이 없다고 봅니다. 충북대학교 총장에게는 자, 물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거 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게 학위 수여하는 사립대학교 총장 생각나죠? 일단 충북대학교는 사립대학교가 아니에요. 국립대학교니까 행정청이라고 볼 수 있어요. 행정기관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대표한테 할 필요는 없다라는 그 대표는 이제 대표자일 뿐이지 그 당사자로서의 능력은 갖고 있지 않다. 뭐 이런 겁니다. 자, 됐습니다. 나머지는 안 보셔도 되고요. 여기 판례 두 개가 연속으로 나오네요. 자, 이 판례가 중요한 판례입니다. 자, 여러분. 자, 596페이지에 2번, 3번 별표. 자, 3번이 경기도 성관이에요. 3번이 경기도 성관이고, 2번 보겠습니다. 2번. 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소방청장에게 인사와 관련해서 부당한 지시를 한 사실을 인정된다면 이를 취소할 것을 요구하고, 그 내용을 통지하다 소방청장이 국민권익위원회에게 조치 요구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소방청장은 자, 당사자 능력과 원고 적격을 가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자, 기본적으로 국가기관, 즉 행정기관은 당사자 능력이 없죠. 당사자 능력이 없어요. 뭐 굳이 한다면 나중에 기간 소송까지는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 지금 여기서는 기간 소송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취소 소송의 원고 적격을 가지냐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다가 뭐라고 쓰시면 다른 구제 수단이 없을 때라고 해요. 다른 구제 수단이 없을 때는 인정해 주는 거예요, 사실은. 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소방청장인데 지금 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소방청장 너 잘못했어 라고 네가 부당하게 했어 라고 이제 뭡니까? 뭔가 조치를 취했는데 그 조치가 억울하다는 거잖아. 소방청장이 억울했을 때 어디 갈 데가 없다는 거야. 갈 데가 없으면 받아줄게 이 정도예요. 3번도 같은 취지입니다. 자, 국민권익위원회가 경기도 선거관리위원장에게 소속 직원에 대한 중징계 요구를 취소하라는 취지의 조치 요구에 대해서 그 조치 요구 분명히 잘못됐는데 그것을 따질 길이 없어요? 그러면 취소 소송을 할 수 있게 받아줍니다. 이 두 가지 예외적인 경우예요. 둘 다 뭐랑 관련이 있어요? 국민권익위원회랑 관련이 있죠. 국민권익위원회 조치에 대해서 저항할 것이 딱히 없었던 소방청장과 선관위는 뭐가 될 수 있다? 원고가 될 수 있다. 라는 거 알아두시고. 자, 이제 원고 보겠습니다. 원고. 자, 원고 적격이 있다라는 거. 자, 이거 여러 번 했지만 중요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자, 요 사람들이 뭐를 갖는다는 거예요? 요 사람들이 침입적 처분의 상대방과 제3자가 뭐를 갖는다는 거예요? 법률상 이익이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법률상 이익이 있는 사람만 소송을 할 수가 있죠. 맞아요? 소송을 할 수가 있어.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법률상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얘기했던 글자만 따서 써볼까요? 구체적 이익, 개별적 이익, 직접적 이익을 얘기하는 거예요.
법률상 이익이 뭐예요? 구체적이고 개별적이고 직접적인 이익을 얘기하는 겁니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반사적 이익이 뭐예요? 추상적이고 일반적이고 간접적인 이익을 반사적 이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반사적 이익. 자, 혹은 사실상 이익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법률상 이익을 갖는다라는 말은 뭐를 갖는다라는 말이에요? 뭐가 성립된다? 개인적 공권이 성립된다라는 말이고, 개인적 공권은 어떻게 성립되죠? 강행법규와 뭐가 있어야 되죠? 강행법규와 뭐가 있어야 돼요? 자,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가 앞으로 원고적격 관련해서 논의할 거는 사익보호성이 있느냐 없느냐. 자, 이웃주민을 얘기할 때도 경업자를 이야기할 때도 경원자를 이야기할 때도 우리가 따질 거는 뭡니까? 사익보호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질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원고적격이 있다. 법률상 이익이 있다. 개인적 공권을 가진다. 사익보호성이 있다. 다 똑같은 말이라고 말씀드렸죠. 다 똑같은 말이에요. 자, 그래서 관련 판례들 좀 보면요. 자, 597페이지 보겠습니다. 597페이지. 자, 첫 번째 596페이지에서 박스 있죠? 거기에는 법률상 이익구제 사례만 별표 쳐주세요. 그게 우리 판례 입장이니까. 자, 그 다음에 597페이지 1번 판례 별표. 법률상 이익이라 함은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를 얘기한다. 자, 그 다음에 3번 별표. 자, 전공이 다른 교수의 임용 시 소의 이익은 없다라고 되는데, 대학생들이 학습권을 침해당했다는 이유로 교수 임용 처분에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건 뭐냐면, 자, 어떤 학생들이, 영문과 학생들이 체육학과 교수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체육학과 교수 임용 취소 처분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다는 거야. 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뭐 많이 나오는 거긴 하지만, 여기서는 밑줄 긋지 않겠습니다. 여기서는 밑줄 긋지 않겠고.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3자가 이제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제3자가 시험에 나오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자동차 운수사업 동그라미. 그 다음에 두 번째 직행버스. 세 번째 시외버스도 운송사업, 버스, 택시, 개인 택시, 화물차 상관없어요. 심지어 해양기사, 도선사 외에 해양사고 뭐 이런 것까지도 모두. 자, 여러분 1번, 4번 쭉 묶어주세요. 1번, 4번 쭉 묶어서 운수사업 이렇게 쓰세요. 운수사업 하고 뭐라고 써야 될까? 특허 이렇게 써요. 특허. 자, 특허라고 하는 것은 너만 해라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특별한 권리를 준 거고, 그가 기존 업자였을 때는 경업자로서 원고 적격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5번 주류 제조 면허. 주류 제조 면허 원고 적격 인정합니다. 원고 적격 인정해요. 자, 그러면 헷갈리니까 여러분 거기다가 주류 판매업은 아니야. 주류 판매업은 허가야, 허가. A도 할 수 있고 B도 할 수 있고 C도 할 수 있어. 근데 주류 제조를 A도 하고 B도 하고 C도 하고 그러면은 좀 그거는 나라가 좀 심각해지겠죠. 다 집집마다 술을 만든다고 생각해봐. 그러면은 이상한 술을 막 만들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제조업은 특허적 성격이 강하다. 이것도 이제 학문상으로는 허가인데 어떤 법률상 이익을 인정하는 허가다라고 해서 제가 이미 정리해드린 바가 있어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6번도 시험에 많이 나오고요. 8번도 마찬가지입니다. 8번도. 자, 허가적 성격이 강한데, 이건 약종상 허가의 경우에는, 자, 법률상 이익을 인정한다. 기억나시죠, 여러분? 술 마시고, 담배 피고, 화장실 가고, 약 먹고. 기억나시죠? 자, 거기 화장실 가고, 10번에 6번에 밑줄 주세요. 화장실 가고. 그 다음에 1번, 2번, 3번, 4번은 어렵지 않죠. 다 뭐니까? 운수사업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시외버스가 됐든, 고속버스가 됐든, 운수사업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지? 총량을 제한해야 되는 특징이 있죠. 총량을 제한할 수밖에 없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운수사업은 특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경업자 소송과 관련해서 법률상 이익을 부정한 거는 자, 목욕장 밑줄, 공중 목욕장 밑줄. 이거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 여러분 그 이익을 부정한다 옆에다가 허가라고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598페이지에 이익을 인정한다 옆에다는 특허라고 써주세요. 경업자와 관련해서는 특허냐 허가냐의 문제입니다. 사실은. 그렇죠? 자, 그 다음에 3번 대한의사협회 인정하지 않았어요. 대한의사협회 인정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5번도 많이 나오죠. 5번도 약사에게 한의사에게 한약조제권은 여러분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다. 그 약사도 한약을 조제할 수 있다. 그거. 자, 5번 별표. 자, 그 다음에 네, 그 정도만 봅시다. 그 정도만 보겠고 아니 4번도 별표 치세요. 4번도 자주 나오죠. 석탄가공업. 그러니까 석탄가공업은 반사적 이익이라고 본 거예요, 여러분. 석탄가공업이 뭐예요? 연탄 만드는 걸 얘기하는 거죠. 연탄 만드는 거. 자,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인소송과 관련한 판례 볼게요. 인인소송과 관련된 판례 600페이지. 자, 연탄공장 인정했어요. 법률상 이익 인정했습니다. LPG 충전소 인정했어요. 자, 연탄공장, LPG 충전소 다 주변에 좀 해를 끼치는 거야. 그 다음에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지역 안의 주민들. 자, 그 다음 비교 판례 밑줄 보세요. 대상지역 밖 주민들은 원칙상 없어요. 그럼 예외적으로 있다는 거야. 수인 한도를 넘는다는 것을 입증하는 예외가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밑줄 긋죠 뭐. 자, 한 네 번째 줄 정도, 다섯 번째 줄 정도 됐죠? 환경상 이익의 침해 또는 침해 우려가 있다는 것을 입증함으로써 입증에 동그라미 쳐야 되죠? 입증하면 원고적 격을 인정받지만 입증하지 않으면 대상 지역 밖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4번 원자로 및 관계시설 취소소송 법률상 이익 인정합니다. 6번에 낙골당.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좀 뭐라고 우리가 흔히 혐오시설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대부분 그래요. 지금 여기는 우리 책에는 안 나왔거나 아니면 앞에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뭐 추가적으로 몇 개 좀 써주시면 이런 비슷한 거 뭐 있어? 화장장, 쓰레기 소각장 이런 거 다 원고 적격 인정할까 안 할까? 해. 법률상 이익으로 인정해요. 화장장, 쓰레기 소각장 뭐 이런 거. 자, 이제 인정하지 않는 거 보겠습니다. 인정하지 않는 거. 자, 인정하지 않는 거는 사실 인정하지 않는 것도 많거든요. 뭐 상수원 보호구역 막 이런 거. 근데 그런 거는 안 나왔더라고. 여기서는 앞에는 다 나와 있는데 여기서 정리되지 않았으니까 여기는 딱히 제가 봤을 때는 뭔가 밑줄 긋거나 표시할 건 없습니다. 여기서는. 자, 그 다음 기타 원고 적격 인정 판례 볼게요. 자, 2번 별표. 시험에 아주 많이 나옵니다. 2번. 골프장 기존 회원이, 이제 회원 모집을 더 하려고 그러니까, 아우, 불편해. 골프의 특성이죠. 부킹을 해야지 칠 수 있다는, 골프라는 스포츠의 특성 때문에, 기존의 골프 회원들은 법률상 이익을 갖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거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골프를 안 쳐서 이게 그렇게 중요한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시험에 자주 나와요. 골프장 기존 회원들. 또 볼 거 없고요. 넘어가겠습니다. 11번 별표 치겠습니다. 11번. 자, 11번. 11번. 옛날 책에는 없죠? 없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처분청의 직권 취소에도 완전한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아 무효 확인 또는 취소로서 회복할 수 있는 다른 권리나 이익이 남아있거나 또는 동일한 소송 당사자 사이에서 행정처분과 동일한 사유로 위법한 처분이 반복될 위험성이 있어 행정처분의 위법성 확인 내지 불분명한 법률 문제 해명이 필요한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별표치라는 얘기는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이건 사실 여기서 중요한 게 아니지. 어디서 중요한 거예요? 소이익을 따질 때 중요한 거죠. 소이익을 따질 때. 그거를 정리해 놨더라고요. 새롭게 정리해 놨기 때문에 그거를 그냥 우리가 읽어볼 때 한번 읽어보자 라는 내용이지 소이익 가서 다시 설명할 겁니다. 이거는. 자, 소이익에서 있는 중요한 부분이니까. 자, 그 다음에 603페이지로 넘어가서 6번 별표, 7번 별표. 6번 무허가 건물관리대장의 삭제행위를 취소하는 소는 부적합하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7번 개발제한구역 중 일부 취락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서 개발제한구역 해제 대상에서 누락된 토지의 소유자는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7번 별표. 자, 7번은 뭐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설명했었죠. 이거는 배 아프다고 소송할 수 없다. 옆집이 제외됐는데 왜 그 옆집 제외된 걸 내가 따지냐고. 나의 권리의무 관계 변화는 없다. 옛날에도 그린벨트였고 지금도 그린벨트다. 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 자, 9번도 별표 치세요. 교원소청심사위원회 파면 처분에서 자, 취소 소송이 계속되고 있는데 교원에 대한 징계 처분을 파면에서 해임으로 변경했어요. 그럴 경우 파면 처분은 소급하여 실효되고 해임만 효력이 발생하므로 소급하여 효력을 잃은 파면 처분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교원 소청 심사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법률상 이익이 없다. 이 얘기는 뭐냐면 파면보다 약한 게 해임이죠. 파면보다 약한 게 해임이에요. 근데 나는 지금 뭘 가지고 싸우고 있어? 파면으로 싸우고 있어. 파면으로 싸우고 있는 도중에 파면이 해임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나는 해임으로 다시 따지든가 해야지 파면을 가지고 계속 따질 필요는 없겠죠. 어차피 파면은 사라졌는데 법률상 이익이 없는 거죠. 자,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604페이지에 3번서부터 나오는 협의의 소이익부터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어디서부터 해야 되냐면 협의의 소이익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 여러분. 소송 파트에서는 소송 파트가 내용이 많아요. 내용이 많은데 특징이 뭐냐면 다 앞에서 나왔던 내용이야. 그거 다시 한번 나오는 거니까 틀을 잡는 게 중요하고 또 여러분 내가 판례 이게 중요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 읽어보라는 거지. 실은 우리가 나중에 진짜 암기를 해야 될 때는 이거는 뭘로 암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출선지로 암기를 하는 거야. 기출선지로. 여기서 요약하거나 아니면 그냥 판례문 긁어가지고 갖다 놓은 것보다는 기출선지로 계속 그 질문지 우리가 회독하면서 문제 풀이 때 다시 이제 할 거예요. 똑같은 내용을.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 가볍게 복습을 해주시고, 자, 복습 테스트도 역시 다음 주에 볼 거고요. 다음 주에 있는 복습 테스트는 여기까지, 원고 적격까지가 시험범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